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6월에 시작한 VNL 조별리그가 3주차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은 결국에 1승 11패 꼴찌를 기록하면서 강등되었습니다. 올 시즌 VNL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유력한 꼴찌 후보이고 강등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캐나다를 상대로 1승을 거뒀지만 결국 수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3주차 세 번째 경기였던 불가리아전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전력상 프랑스보다 아래이고 거기에 주전까지 대거 빠진 불가리아전에서 경기 흐름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중요할 때마다 나오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성 범실로 다 잡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이런 범실이라도 줄여야 희망이 생기는데 우리 선수들은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범실을 하며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계기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승률이 동점이었던 태국은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3대2로 패했지만 승점 1점을 획득하며 1점 차로 우리를 제치고 VNL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 프랑스전의 라이브 중계에서 예상했듯이 우리나라가 프랑스에게 승점을 딸 가능성보다는 태국이 캐나다에게 승점을 딸 가능성이 훨씬 높고 태국이 승점을 딸 충분한 조건과 실력이 된다고 전망했었는데 딱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국이 캐나다 이길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프랑스 이길 가능성보다 태국이 캐나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캐나다는 지금 풀 주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태국이 캐나다 세트를 잡을 수 있을 캐나다의 세트를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프랑스 세트 잡을 가능성보다.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프랑스한테 3대0으로 진다면 태국은 캐나다한테 3대1 또는 3대2로 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력적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기량이 뛰어나고 배구에 대한 열정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태국에게는 잔류를, 우리에게는 강등이라는 선물과 채찍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앞으로 언제 다시 VNL에 출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 배구 팬들에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감동을 주던 그 시절의 배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라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가 VNL에서 기록했던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2022년 VNL 전패, 2023년 VNL 전패, 2024년 VNL 1승 11패, 올해 1승 11패, 통합 성적이 2승 42패라는 치욕적인 성적입니다. 사실 진작에 강등되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국가별 포트국으로 선정되어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던 우리나라 대표팀이었고 이제서야 신데렐라의 구두가 벗겨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적을 내는 동안 협회와 연맹, 배구 관계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본인들의 권력과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했지 그간 행정적인 문제와 경기력 문제를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단편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VNL의 1주차 경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4패로 부진하니까 오한남 회장이 한 조치가 이기면 승리수당 보너스 5천만원 더 주겠다였습니다. 요즘 세대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용돈 줄 테니까 시험 100점 맞아라. 이거랑 뭐가 다르죠?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돈으로 꼬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나라 고위 관계자들의 실상이자 고인물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계속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표팀 프론트와 선수 구성마저 본인들의 의사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팀 감독 코치 선정 과정에서도 이런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3월에 한국에 들어온 모랄레스를 대신해서 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몇몇 관계자들이 대표팀 선수 구성을 이미 정해놓은 것은 이제 배구 팬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자 배구 쪽은 이런 인맥으로 인한 선발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표팀도 인맥 지연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풍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스템을 방치하며 기득권만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인 같은 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현재의 상태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여자 배구는 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외에 욕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협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는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구도사 채널을 지원해주시는 파트너 업체의 광고 잠시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빈님이 긴 공백기를 깨고 선택했다는 기업, 혜택과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순회라고 합니다.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갈아타야 꼬박꼬박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인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 입금이 됩니다. 심지어 카드도 2025년 7월 기준으로 현금 캐시백 최대 32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인가 카드 혜택을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인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하셔도 되고 1833-3504로 언제든지 전화해보세요. 아, 정당하게 맞자 아정당.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력은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선수들의 능력과 감독의 역량이겠죠?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능력이 팀 전력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은 약팀입니다. 김연경 같은 절대적인 캐릭터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선수들의 능력치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끌어올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팀과 국가대표팀의 연계와 소통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팀은 프로에서 선수들과 대표팀에서의 선수들을 별개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아포짓으로 뛰고 있는 이선우 선수입니다. 이선우는 본래 아웃사이드 히터가 주 포지션인 선수인데 VNL 시즌만 되면 일시적으로 아포짓으로 뛰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포지션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선우는 욕을 먹어가면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뛰면서 희생을 해야 하죠? 만약에 우리 대표팀이 아포짓 포지션이 약점이라는 분석을 했다면 그 포지션을 어떻게 어떤 선수로 강화시킬지 대안을 세우고 그 포지션의 선수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가 들어가서 못하면 욕먹어 이런 식입니다. 물론 프로 선수라면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협회와 구단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행정가라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일본 대표팀처럼 선수별 강약점 분석과 우리 대표팀을 강화하기 위한 플랜이 우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배구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바뀌고 팀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봐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실력의 격차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피지컬도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실력 차이가 만들어진 것은 코치진의 훈련과 시스템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기본적인 선수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고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에는 지금 수준의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중국보다도 약했고 우리에게도 많이 졌고 국제무대에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후에 일본팀은 각성했습니다. 우리에게 패배한 이후에 문제인식이 이루어졌고 단연간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지금의 주축 선수들을 성장시켰고 일본에 맞는 빠르고 다양한 공격 방법을 연구했고 장점이었던 수비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배구를 구사하게 되었고 지난 VNL에서는 세계적인 강팀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준우승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감독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을 필두로 코치진과 전력 분석관, 피지컬 코치 등 여러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프로팀에 있는 선수들과 항상 소통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팀으로서 포텐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외국인 감독 코치는 마치 단기 알바생 마냥 국제전이 있을 때만 입국해서 훈련 몇 번 시키는 것이 전부이고 비시즌은 고사하고 정규 시즌 때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선수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만 하고 문제점 인식도 구단 감독의 역량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는 지속적이면서도 우월한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감독 코치진을 이런 시스템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봤고, 이제 선수별 평가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빠지고 어떤 선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빼고, 현재 뽑힌 선수들 기준으로 이 영상을 보고 꼭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구성 명단은 화면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의 강소희, 육서영, 정윤주, 이주아, 아포짓의 문지윤, 이선우, 세터의 김다은, 박사랑, 미들블로커의 이다현, 정호영, 이주아, 김세빈, 리베로의 한다혜, 한수진입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입니다. 올 시즌 VNL 명단에서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육서영, 정윤주, 이주아는 V리그에서 수준급 득점력을 보였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리시브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은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를 선발해야 했고, 리시브 보강을 무조건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수 선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강소희는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의 에이스입니다. 욕을 많이 먹긴 하는데 강소희보다 잘하는 선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번 VNL에서도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매경기 공격 점유율이 50%에 달합니다. 강소희를 용병처럼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따 세터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에서 강소희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선수가 없는 것도 문제고, 모든 클러치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강소희의 역할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강소희에게 비판보다는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육서영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수비적인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에 뽑힌 정지훈보다 수비력에서는 안정감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공격력은 정지훈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육서영은 스윙을 할 때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미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은 빠르지만 타점이 낮은 것이 약점입니다. V리그에서도 킥오픈성 공격으로 대부분 득점을 했고, 볼이 높게 올라오는 하이볼 상황에서는 블록을 피하기 어려워서 득점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전 조건에서 세터와의 조합이 고려되어야 하고, 빠른 토스를 가진 킥오픈을 잘 쏴주는 세터가 있을 때 효과가 커지는 선수라서 주전으로 기용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조금 더 팔을 피고 타점을 높이 잡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와 이주아는 일단 다른 것보다 리시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합니다. 리시브를 못하면 공격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리시브 실력이라면 국가대표에 안 뽑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정윤주는 키가 작은 편이라 보조 공격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리시브가 안 되면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V리그에서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주아의 경우도 리시브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고, 공격 시의 스윙이 너무 유연성이 없어서 다양한 구질의 스파이크를 때리지 못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몸의 유연성을 길러서 허리를 쓰는 전진 점프를 구사하는 공격이 되어야 하고, 힘만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미팅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에 들어갈 만한 선수는 강소희, 육서영이라고 보고, 정윤주는 원포인트 서버 역할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저라면 강소희, 정진, 육서영, 유서연 이렇게 4명을 뽑을 것 같습니다. 아포짓은 이선우와 문지윤인데 이 조합 외에는 사실 대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선우는 그나마 타점에 장점이 있고, 문지윤은 파워에 장점이 있어서 상호 밸런스가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 VNL에서도 이선우가 잘 통할 때와 문지윤이 잘 통할 때가 나누어지면서 그나마 교체 효과를 봤던 포지션입니다. 다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V리그에서 출전을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선우는 미팅 테크닉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어야 합니다. 손바닥의 다양한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면 공격의 방향이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보통 엄지와 검지 쪽 손바닥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포짓 선수들은 직선으로도 볼을 때려야 하기 때문에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손바닥 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선우는 약점이 있고, 아웃사이드 히터로 뛰더라도 다양한 미팅감과 테크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선우의 공격은 너무 방향이 단순합니다. 문지윤의 경우 낮은 타점을 파워로 밀어붙여서 터치아웃을 만들어서 득점하는 형태인데, 지금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려면 연타 스킬을 더해야 합니다. 모든 볼을 강하게 때리려고만 하면 아웃볼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배드 토스에 대해서 강약 조절 스킬을 통해서 연하게 득점하는 방법을 더해야 합니다.
모마의 플레이를 보고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들블로커는 정호영, 이다현, 이주아, 김세빈인데 여러모로 아쉽긴 해도 정호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적인 미들블로커임은 사실입니다. 국제전에서 블록을 잡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볼을 틀어치는 부분도 많이 성장했고 배드볼 처리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풋워크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사이드 스텝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훈련으로 블록을 강화하고 B속공이나 원스텝 이동까지는 공격이 가능하게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다현은 몸놀림은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임팩트 타이밍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손을 너무 아래에서 위로 끌고 오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파워는 좋아졌지만 공격 타이밍이 느려졌습니다. 일본의 시마무라처럼 손을 미리 들고 세팅한 상태에서 움직여서 빠른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와 김세빈 같은 경우에는 출전을 거의 안 해서 평가할 것이 없는데 두 선수 모두 약점인 부분은 임팩트 파워입니다. 미팅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빠른 스파이크 속도가 나와야 국제전에서 득점이 납니다. 지금 수준의 파워면 수비에 다 잡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터는 가장 할 말이 많은 포지션인데요. 일단 지금 선발된 세터들은 국가대표 수준에서 경기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국대급 정도 되는 세터라면 어떤 방향이든 거리든 자신 있는 토스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뽑힌 3명은 김다인, 김다은, 박사랑 모두 그 부분에서 자신도 없고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격 점유율 비중이 레프트 7, 미들 1, 아포짓 1인 것입니다. 미들과 백토스에는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공격 방향밖에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김다인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2승 42패를 거의 홀로 쌓았고 VNL을 제외하고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기에서도 수많은 패를 쌓았습니다. 김다인의 문제점은 오픈 토스의 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은 미들 활용은 나쁘지 않게 하지만 거리가 먼 중장거리 오픈 토스 상황만 되면 볼이 부정확해집니다. 그 부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서 현대건설에서는 미들과 시간차를 활용한 득점이 많았던 것이고 이 약점을 점프 토스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볼이 정확하게 살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앞쪽으로 가는 토스는 물론이고 뒤쪽으로 가는 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다인의 역할은 다주전 세터가 아니라 미들 활용과 바닥 수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투입하는 백업 세터가 더 적합합니다. 김다은과 박사랑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V리그를 제대로 봤다면 장님이 아니라면 이 선수들을 뽑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김다은은 임명욱의 보호하에 누구보다 편하게 토스를 올렸지만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백토스를 힘겹게 처리할 모마의 고생길은 안 봐도 예상되고 박사랑은 본인의 힘으로 한 경기를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리베로는 한 달에만 출전했는데 체력 문제가 좀 보였고 GS 시절부터 보였던 높은 볼에 대한 수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보고 앞으로의 일정과 그리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바꿀 거예요.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으로.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 우리나라 대표팀 그리고 협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현실 자각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최소 따라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면 여자 배구는 더 이상 발전은커녕 팬들의 외면을 받는 비인기 스포츠, 기피 스포츠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득권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월급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실 테니까 엄청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같이 여자 배구를 오래 봐왔던 팬들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이상 배구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성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텅 빈 코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VNL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최종적인 결과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나올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강등이 되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괜히 여기에서 강등 안 되고 그 운 좋게 승격하면 또 되게 또 올려쳐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뭐 강등 탈출, 뭐 희망을 봤다, 우리나라 잘 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 할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모랄레스 감독의 뭐 역전 승리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거든. 뭐 명장 모랄레스 이러면서 나는 그 꼴은 못 보겠어. 강등되는 게 맞아.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잔류되면 또 엄청 올려치기 할 거거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괜히 또 잔류해가지고 또 아유 나 진짜 나 그 꼴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그냥 챌린지에서 우리나라 실력을 다시 갈고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력이 VNL 갈 정도 되면 그때 다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아니야.